전체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아까도 말씀 여러 번 거론되셨던 분인데 우송대학교의 석좌교수로 계신 손동현 교수님 모시고 자유교육의 르네상스는 반시대적인가? 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조금 풀어보면요, 자유교육, 조금 정확하게는 자유학의 교육. 아까 이 부총장님 번역을 어떻게 해야 줄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교양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리버럴 아츠, 그걸 자유학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연 제목을 풀면 자유학의 교육을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습니다. 반어적으로 제가 물음을 던졌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인사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금 대학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논제들이 대학 교육 혁신에 관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 어디로 수렴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교육 내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과목 하나하나의 내용,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커리큘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오늘 젊은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 전체의 구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학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서 종국적인 문제는 전체 교육 과정의 문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교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바뀐 교육 환경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산업구조, 직업세계의 변화. 그런데 그걸 가져온 것은 역시 지식사회의 지형이 바뀐 것이다. 지식사회의 지형이 왜 바뀌었냐?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의사소통 방식이 왜 바뀌었냐?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시간, 공간, 체험의 내용이 바뀌었다. 근데 그거는 왜 바뀌었냐? 그 진앙지는 디지털 혁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순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앞부분은 디지털 혁명에서 세계 경험의 방식의 변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까지는 약간 추상적이어서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융합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는데 왜 융합교육이 중요해졌나, 그거를 디지털 기술의 개발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의 일 처리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이게 변화가 된 것이, 바뀐 것이 왜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됐나,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융합교육이 중요한가, 융합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초점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지털 혁명 우리 다 알죠. 사실은 정보기술은 지능기술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감각기술인데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됐죠. 감각과 사유가 융합하고 호환하는 그 기제가 우리 영장류 인간 동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문명의 기본 패턴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개발해 가지고 중세의 문명이 근대로 탈바꿈한 거 우리가 아는데,
그때 활자 인쇄술로 보급된 서적,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는 주범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젊었을 때 공부했던 마인츠에서 면제부를 제일 먼저 팔기 시작했는데요. 구텐베르크가 거기서 활자 인쇄술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면제부를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바로 그 로마 교회의 붕괴를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화사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이 사실은 현대 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적부터 뭐 20여 년 넘었습니다마는 탈현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의 료타르라는 철학자가 뭐예요? 콘디시형 포스트 모더니니까 탈현대적 조건이라는 자그마한 책을 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탈현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그 책의 요지는 우리의 알의 세계가 바뀌고 있다, 이거거든요. 알의 세계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좀 명료하게 아는 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교양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우리 다 압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 자연현실 속에 깊숙이 들어왔죠. 그런데 바로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되고 거의 없어지고 하는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우리의 욕구 자체가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도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과적 사유, 논리적 사유, 이걸 저버리고서는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 과학은 다 인과적 사유에 기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유든지 논리성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이게 다 사실은 시간 공간을 체험하는 양식에서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 경험 양식이 바뀌니까 욕구의 내용과 충족 방식이 바뀐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욕구의 충족이 방식이 바뀌느냐, 즉시적 무매개적 충족 가능성이 대두되고요, 그리고 총체적 동시적 충족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대기하거나 기다리거나 뭐 우리의 욕구가 그런 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그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공간적 제약이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하면은 그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까 이 총체적 동시적 충족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 이거죠. 좀 수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기술이, 이를테면 기계공학적 기술이 독자적으로 기술 역할을 못하고 기계공학적 기술하고 화학적 공학적 기술하고 결합이 돼야 제 역할을 다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융합된다는 건 우리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융합하면은 자연히 산업도 융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제가 이쪽 방면으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꽃집을 하나 경영할래도 이 디지털 기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이 없이 그냥 화훼 지식만 가지고는 꽃집 운영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그것이 어떤 산업적 이득을 가져오니까 산업이 융합되는 건 또한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료타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의 지식의 세계가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창출, 복제, 전수, 유통, 소비, 활용 굉장히 쉬워졌다. 그 산출되는 양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유통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문제는 문맥이 은폐된, 기원이 소실된, 파편화된 그런 정보들이 범람한다. HTTP가 뭐의 약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텍스트만 보지 말고 콘텍스트를 봐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지배하는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 텍스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에 제가 6번째로 쓴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속적 안정성, 총괄성을 띠는 융복합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5가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고요. 5번째는 뭡니까? 감각적 지각작용이 논리적 사유활동보다 더 우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해적 의사소통, 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 교육의 기본이고 중심이었는데요. 이제는 리터리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리터리트 커뮤니케이션.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이모티콘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거는 저 맥루한의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하고 선형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요. 뭐 정보 효용 기간이 짧아진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얘기고요. 문제는 1에서부터 5까지의 이런 현상이 우리 지식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6번째가 필요하다. 6번째가 융복합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과연 대학에서 융복합적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있는가? 융복합적 지식을 넣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재상은 중간권 생략하고요. 합리적인 과학적 수학적 사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술적 감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직관도 있어야 되고요. 융복합적인 거죠. 거기에 도덕적 성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인재라 그거죠. 어떤 한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에 비춰보면 이거 굉장히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특수한 전문 직능 교육이 우월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보편 지성 교육, 보통 교육, 보통이라는 말이 뭐 음식점에 가서 보통 하면 질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보통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두루두루 통한다. 보통.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이 고등보통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니, 보통학교면 그게 중등이나 하등이어야지 왜 고등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교육을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면 지금 사실은 다 이렇죠. 전공 분립교육. 제가 이 말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각 전공이 분리되어서 독립돼 있어요. 옆에 전공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은 우리 과 공부하면 돼요. 이제 요즘은 사실 많이 이것이 이제 성찰되고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하죠. 그리고 그 전공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야가 더 융성하느냐? 기초학문하고 응용학문하고 대비를 해보면요. 응용학문 분야가 아주 단적으로 우월해요. 기초학문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국립 거점대학하고 수도권에 있는 아주 유수한 사립대학 빼고는요. 지방에 가면은 철학과, 뭐 문학과, 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전부 폐과됐어요. 그게 뭘 가리켜요? 그게 다 기초학문이거든요. 기초학문이 교육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니까 기초학문이라는 분야가 살아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식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지식 자급자족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붕괴됐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학문 후속 세대가 끊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양교육은 아까 이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소홀히 되고 있죠. 어느 대학이든지. 저는 뭐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교수는 자기 학문 분야가 있고 그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운영되는 한 어느 학과에도 속하지 않는 교양교육은 소홀히 되기가 채 쉽다.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장래가 있다. 이게 안 되면 저 선진국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거꾸로 좀 돌아갈게요. 왜 융합교육이 필요하냐 할 때 흔히들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미 문제 자체가 융합적이다. 복합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접근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어렵다.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문제가 주어지면은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야 풀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 창의적인 사고 능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발휘, 창의적인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 거 생략하고 창의성의 핵심이 뭐냐? 뭔가 새로운 것.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있는 거를 재구성을 잘 해서 새로운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창의성의 활동이다. 창의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저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이다. 뭔가를 융합하는 능력. 그럼 융합할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리를 융합의 제재를 뭘로 삼을 것이냐. 뭘로 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바로 기초학문의 탐구 성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융합교육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아주 주된 특징이 전공 중심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전공은 문자 그대로 전공이에요. 전공. 전적으로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 재료공학, 무슨 뭐 생물학 이거 다 융합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럼 기계공학과가 아니죠. 물론 이제 근자에 무슨 메카, 일렉트로닉 뭐 이렇게 해서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하고 학부를 통합해서 이렇게 학사 조직을 하는 학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냥 병합이지 융합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뭐 연계전공, 부전공, 제2전공, 요즘 뭐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융합 교육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구상한 건가?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더 세분화된 어떤 전공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요즘 나오는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부총장님 그 리버럴 아츠 말씀하셨는데 이 리버럴 아츠가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요. 서양은 물론 서양도 그랬고요. 이게 교육의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는 사실은 그 옛부터 얘기하던 그 트리비움, 꽈드리비움 그 사막 사과라는 거는 이제는 대학 교육에서는 기본 학업 내용이 됐어요. 예. 논리, 문법, 수사학, 수학, 천문학, 뭡니까 또 기하, 대수 이건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리버럴 아츠라는 것이 사실은 기초 학문들이에요. 인문학, 기초 자연과학, 기초 사회과학. 그러면은 제 주장은 그겁니다. 왜 이 인문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이것들이 연구 성과가 융합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들로 융합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죠. 뭐 제가 좀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이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리버럴 아츠 학업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응용학문하고 이 기초학문은 순수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학문은 생산성 학문이고요. 뭔가 생산하는 학문이고요. 응용학문은 소비하는 학문이거든요. 기초학문에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서 소비하는 게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학문 없이 응용학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 사회는 기초학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식 식민지 상태를 못 벗어났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좀 개탄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학문의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해야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지적 연결 지평이 생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슨 이런 지평이 있어야 그 지평에다가 이런저런 학문을 끌어들여서 복합을 하고 융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론이 금방 나와요. 그래, 문학, 사학, 역사, 정치, 경제, 물리, 화학, 수학 그거 찔끔찔끔 배워가지고 뭐가 됐냐? 됩니다. 사실 이 기초학문은 누적적 지식체계가 아니어도 좋아요. 응용학문은 누적적 지식체계가 꼭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초학문은 철학 과목 하나만 들어도 철학적 사유의 속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강의 한 학기만 들어도 문학이 뭐 하는 거구나. 인간이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터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학문은 누적적 지식을 누적하는 그런 학업이 아니라 우리를 각성시키는 학업이다. 깨닫게 하는 학업이다. 깨달아서 뭐? 시야를 넓히고 사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통찰력을 깊이 하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학업이다. 그걸 하려면은 응용학문 갖고는 안 되고 기초학문 해야 된다. 기초학문을 두루두루 하는 게 좋다.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공 학과 중심이고 그중에서도 응용학문 중심이고 여기 김재원 부총장님 오셨는데 저도 성균관대학에 오래 있었잖아요. 여러 해 전인데요. 학교에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짓고서 학교에다가 발전기금 많이 내는 학부에다 이 건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과대학 교수들이 개탄을 했죠. 이게 무슨 학문 체계도 없고 이건 완전히 돈이냐.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이 경영학부 건물이 됐어요. 경영학부는 졸업생들도 돈 많은 사람들 많고 하니까 학교 발전기금 많이 냈거든요. 그럼 니들이 이거 가져라. 이게 한국 대학이 응용학문 위주로 간다는 아주 산 증거입니다. 성균관 대학만 뭐 잘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균관 대학 정도 되면 훌륭하죠. 제가 학부대학 만들고 6년이나 학부대학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양교육 그 입에 거품 물고 강조를 해서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 다른 대학에서는 그것도 어려웠을지 몰라요. 지금 이제 김재현 부총장님 그거 맡으셔가지고 좀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자, 그래서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직업교육 똑바로 시켜라. 대학 졸업생들 회사 오면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비를 시켜요. 기초학문 위주의 학술교육하고 응용학문 위주의 직업교육하고 딱 대비를 시켜서 이 둘 다 해야 된다. 우리 대학이. 둘 다 해야 된다.
물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우송대학교하고 교육과정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난센스가 없죠. 예. 그렇지만 아무튼 학문의 진흥을 위해서 학과 중심적으로 가면요, 학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 직업 교육도 제대로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사실은 불편한 진실인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개혁을 못 합니까?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관성이에요. 관행과 통념. 이제까지 두루두루 통했던 생각, 그리고 이제까지 무난하게 했던 행동 방식, 이 통념과 관행을 깨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학이 선두에 서서 이걸 깨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대학이 제일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쳐져 있어요. 누가 맨 앞에 가 있어요? 아시죠, 다들? 해외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그 회사들,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제가 성대에 있을 때요, CEO 특강을 여러 학기를 했거든요. 그 CEO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요, 그분들 다 엔지니어 출신이고 경영학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학생들한테 뭔 얘기해요? 야, 니들 소설책을 읽어라, 역사책을 읽어라, 가능하면 철학책도 읽어라. 그 전공 3, 4학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1, 2학년 때 전공 기초, 역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이런 거나 열심히 해라. 저도 놀랐어요, 그런 얘기 듣고.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다 보면은 제가 할 말을 다 못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요, 고용정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산하기구에. 여기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전기, 전자 졸업생 중에 한 60%는 그 전공을 살려서 직업 활동을 해요. 나머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특히 응용학문 분야, 전공이 중요하다. 왜?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니까. 그것도 착시 현상이에요. 전체적으로요, 우리 김재춘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쉽게 말해서 이래요. 전공 활용도가 35%고요. 공회전율이 65%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 교육에서. 이건 그냥 거칠게 평균 낸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전공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니고 중견 간부가 되고 한 사람들한테 한번 전 졸업생 설문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성대에서 그걸 실시하던데요. 졸업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어떤 실력으로 직업 활동에서 성공하는가? 전공 지식인가? 아니면 뭔가? 어떤 후배는 그래요. 오며 가며 배운 거래요. 오며 가며 배운 거. 어깨너머로. 술집 드나들고 다방 드나들면서 배운 거. 그게 뭐냐? 교양이래요. 교양. 그러면 교양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용 유지율인데요. 직업을 하나 선택했다가 직업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 헛다니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졸업했는데 가서 은행 다닌다. 그럼 기계공학과 뭐하러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제 주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초학문 분야의 학술교육하고 응용학문 분야의 직업교육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1학년 입학할 때 학과를 정하게 돼 있어요. 너 철학과 갈래? 경영학과 갈래? 철학과 가겠다는 사람은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양자택일을 시키지 말고, 그래 너 경영학과 가. 경영학과 4년 다니면서 철학 공부, 문학 공부, 정치학 공부 좀 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학문 후속 세대가 끊겨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서울대학, 연고대에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가르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들에서
교양교육 과정에서 이런 학문들을 교과목으로 넣어야 돼요. 교양교육 과정에 뭐 쓸데없이 뭐 당구, 힐링 이런 거 넣지 말고 거기다가 수학, 물리학 이런 거 넣어야 돼요. 안 넣잖아요. 이거 넣어야 돼요. 학생들 강제로라도 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 공부 시키는 것이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받는데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직업활동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아니죠. 반대죠. 우리 대학인들이 게으른 거예요. 제가 보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이 지식 생태계가 붕괴가 되면요, 우리는 그냥 식민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문화 대국의 속방에 그쳐요. 조선시대 내내 중국의 속방이었었잖아요. 세종께서 이거 좀 벗어나려고 달력도 새로 만들고 음악체계도 새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거 새로 한다고 또 그 신료들이 난리 법석을 피웠잖아요. 이게 속방으로 있으면 편하죠. 보고도 받고. 근데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이거 허락 못 하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국제 외교를 주름 잡던 사람이에요.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됐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원래 이 자존심, 이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요. 이걸 우리가 대오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공이라는 단어도 저는 못마땅해요.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메이저, 마이너,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덜 공부하고, 우리는 전공, 그것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공. 학과에 교수도 전속, 학생도 전속, 신입생 모집 단위도 그거.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성체가 됐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25% 무전공으로 하라. 이거 진짜 고육지책이에요. 교육부에서 그런 거 하기 전에 대학들이 나서서 학교별로 다 했어야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교육부도 문제예요. 이거 느닷없이 하라고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주호 장관이 생각이 깊어서 그랬는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이놈의 학과 간 벽을 좀 무너뜨리는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요, 제 얘기는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중단해야 되겠는데요. 교수님들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교양교육 과정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교육 총량의 3분의 1은 돼야 된다. 그리고 교양교육의 내용은 다른 거 다 빼고 기초학문 연구 성과로 채워라. 그래야 대한민국 선진화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식민지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여론이라고 해서 이 자유전 뭡니까? 무전공 25% 이거 저도 몇 가지 썼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거죠. 뭐 쏠림 현상 얘기하고 기초학문이 죽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이 높다. 제가 다 뒤져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우려 사항이에요. 이거 사실 우려할 게 아니에요. 쏠림 현상 받아들여야죠. 학생들이 아니 난 철학 공부하기 싫어,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 그럼 경영학 공부하게 해야죠. 어거지로 철학과에다 잡아넣어놓고 뭐 볼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요즘 많이 애쓰실 텐데 보완책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저는 요건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한국의 대학이 4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좀 그렇게 매니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학교마다 달리하라. 그래서 제가 한 8가지 유형을 제시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 학교는 어디에 속하나? 우리 같은 성균관대학 안에서도 공과대학은 어디에 속하고 문과대학은 어디에 속할지 달라질 수 있죠. 이걸 좀 달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신입생들 지금 전공 없이 들어오잖아요. 이 학생들 밀착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니들이 대충 경영학과 가면 취직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밀착 지도를 해야 돼요. 아니 제 친구들 중에 저도 대학 입학할 때부터 철학과에 입학한 거 후회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무슨 철학적인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융합이 안 되는데. 근데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에 들어간 친구들 뭐 꽤 성공했어요. 뭐 회사에서 이사도 되고 아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대학 때 왜 경영학과를 갔겠냐. 동현이 같이 차라리 철학과를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균관대학에서는 뭐 성균관대학 얘기 굳이 할 거 없이요. 생활 공동체, 학창 생활을 어딘가에 소속돼서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룹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옛날에 공릉동에서 서울대학에서 교양과 정부 만들 때 1반, 2반, 3반, 4반 고등학교 같이 했었어요. 근데 성대에서는요, 제가 학부대학장 할 때 그 영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반 이름 니들이 지어라. 그래서 뭐 가사노바 반, 무슨 반, 그 학생들이 지니까 그게 또 그 후배들한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노바 반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중문과로 가는 놈, 경영학과 가는 놈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교육관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려고 보니까 벌써 교육부에서 이것까지 다 내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이 강릉 원주대학에서도 이거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소리 지르고 내려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